검사를 받던 어린이의 코 속에서 면봉이 부러져 식도로 넘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일었습니다. 부모는 선별진료소의 어이없는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러지면서 손잡이는 떨어지고 나머지는 코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주 초중학생 확진자 일평균 확진자 수가 60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백신 패스에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유명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컵밥 가격이 500원씩 인상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아예 문을 닫는 컵밥 노점상도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올릴 건데 우리가 적자라서 안 돼.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가 내년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진보 정권이 수요를 억제해 풍선 효과만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춰도 걱정, 안 맞춰도 걱정. 학부모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접종률이 저조한 중학생들의 감염이 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작용 우려도 커서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에 학부모 반발도 거셉니다. 김부겸 총리는 학부모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강요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아이들 코로나 상황부터 허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 12월 1일 1학년 학생이 코로나 판정을 받자 같은 반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년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되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주 초등학생 확진자 수는 2,470명으로 일평균 발생률이 10만 명당 12.6명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60대의 발생률 12.9명과 비슷합니다. 백신 접종률 10% 초반인 중학생들의 일평균 발생률도 10만 명당 12.6명으로 초등학생들과 같습니다. 걸린 친구들은 몇 명 있었고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같이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이제 아니라고 판정 나면 다시 학교 와서 수업 듣고. 근데 걱정되는 건 많긴 해요. 아무래도 친구 가족들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걸리기라도 하면 저희도 다 격리해야 되잖아요. 전 1, 2학년이 붙어서 급식을 먹는다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반면 수능 때문에 대부분 접종을 마친 고3과 접종률이 64%에 달하는 고1, 고2 학생들은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5.3명에 그쳤습니다. 초중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도 1명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례로 지난달 30일 10세 미만 사망자가 나온 후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감염 우려가 크지만 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걱정도 큽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학원도 못 가도록 한다는 이 정부 방침에 화가 났습니다. 전면 등교해서 감염을 확산시켜 놓고 방역 책임을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첫 집단 행동에 나선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 근조화한 40여 개가 놓였습니다. 화환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섣부른 전면 등교로 방역 실패를 자초했다고 질타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을 고수하자 학부모 단체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며 설치한 겁니다. 어설픈 준비로 시작된 전면 등교로 학생들과 가족, 지역사회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국면 전환을 위해 이제는 방역 패스를 강조하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전면 등교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도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올려 학부모 반발을 산 겁니다.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등의 추가 사항을 고심 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 우려입니다. 부작용 나면 애가 혹시 정말 죽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차라리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회 등 64개 단체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해외 상황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백신 패스가 없는 어린이들은 음식점이나 체육관도 갈 수 없도록 하자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오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세계 최초로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은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 18만 4천여 곳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담은 Key2NYC, 이른바 백신 패스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keep kids safe and families safe. Go get your child vaccinated. 오는 14일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도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아야 뉴욕 내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 자체를 강요한다며 어린이 백신 패스를 지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With thousands of other parents who are raising their voices in opposition to the illegal government overreach and abuse of power. 이와 같은 반발은 세계 각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정부가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캐나다, 중국은 어린이 접종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Pour ces enfants de 5 à 11 ans, la perspective de pouvoir accéder à la vaccination est maintenant proche. 현재 대안은 백신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If you can get vaccinated, you should get vaccinated. This is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gainst severe disease or death from Omicron. 어린이 백신 접종 찬반 논란 속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어린이로 분류되는 만큼 각국의 접종 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백신 패스 적용에 화가 난 학부모 이야기를 취재하고 온 황규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아이들 백신 부작용이에요. 본인들이 맞았다가 아팠던 경험들도 있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내 아이가 백신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들의 이상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들과 12에서 17세의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0.33%입니다. 10,000명 중에 33명꼴이라는 건데요. 이 중 고열과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이 전체의 한 98% 정도 되고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이 심근염과 심낭염은 25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먼저 맞은 고3 학생 15명은 다 나았고요. 늦게 맞은 10명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전체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0.46%니까 비교해보면 이상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낮은 겁니다. 많지는 않군요. 근데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을 못 가게 한 이 지점에 또 학부모들이 많이 화가 났는데 학습권이라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학교는 밥도 먹고 하니까 학원보다 더 감염 위험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유독 학원만 방역 패스를 도입하냐 하는 건데요. 일단 살펴보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이 학원도 학교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 중 절반 이상이 학원을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백신 접종으로 아파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크게 안 아픈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꼭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네, 앞에 나온 기사처럼요. 유아나 청소년의 확진율은 60대 고령층에 맞먹을 정도로 좀 높습니다. 반면에 위중증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위중증 774명 중에 10대 이하는 1명뿐입니다. 이 10대는 아예 없고요. 지금까지 10에서 19세는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애들은 면역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가지고 있던 기본 면역이 빨리 활성화가 되니까 방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기저질환이 아주 심각한 경우 외에는 가볍게 질 거나 무증상이 대부분인 거죠. 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통해 가정 내 고령자 등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감염이 또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아이들이 걸려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학부모가 바꾸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소아 청소년들 다 백신 맞게 합니까? 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도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5세 이상의 어린이에게도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맞는 게 훨씬 이익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 정부가 설득 대신에 너무 강요만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지난 9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알리면서 자율에 맡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고요. 11월이 되자 정부가 갑자기 소아 청소년의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하거나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 또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학교는 안전하고 학원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방역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더라도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아이들은 맞는 게 좋겠군요. 지금까지 황규라 기자였습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과 무주택 청년들을 만나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직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고 자신은 다를 거라 설득했는데요.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면서 국가 빚은 좋은 빚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제 생활비의 80%는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넣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청년 때는 견뎌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왜 삶을 견뎌야 하는가라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랑 지방에 있는 아파트랑 다른 시멘트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청약시장에서 밀려난 무주택 2030 청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나 몰라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자신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정권의 주택 정책의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풍선 효과만 발생하지. 그러면서 청약 통장을 잘 모르는 듯한 발언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격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청약통장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 누구 흉본 아니죠?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고 서울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소신을 밝히며 유연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제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셨음에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신 건지.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건 독재라고 하죠. 포갑이죠, 포갑. 지난주 전주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과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처음 찾은 곳은 범죄 피해 지원센터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조카 변론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부터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가졌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오셔가지고 더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이 범피라고 그래서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하고는 늘 유기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안전 보호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교제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론한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인권 보장은 지금 법에 의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너무 지금 경시되어 있습니다. 유기견 토리를 키우고 있는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인 치유견 프로그램을 듣고는 유기견 협회와의 협조도 제안했습니다. 유기견하고 또 이 범죄 피해 이 트라우마하고 이게 유기견도 트라우마가 있거든. 이게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경찰 초동 대응 현장을 둘러봤고 밤에는 홍익자율방범대 대원들과 동행 순찰에도 나섭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약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지원 기관의 일원화와 연결체계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선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은 공모를 거쳐서 살리는 선대위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클 실수 안 하면 정권을 가져올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호남 지역 유일한 무소속 현역 의원도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회의장 벽면에 천막을 벗겨내자 선대위 명칭이 나타납니다. 국민의힘은 살리는 선대위를 통해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 참여 확대를 저희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외부 강연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엇박자도 보였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형성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 경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국가주의와 대중주의의 내지는 파퓰리즘의 결합, 그것이 어떤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와 반대되는 대안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 두 사람의 국가관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김종인 위원장은 신경 안 쓴다고 응수했습니다. 내가 뭐 그런 사람 보고 신경 쓰면서 역할을 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편 전북 남원 임시의 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영호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의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만 18세부터 대선 투표가 가능하지요. 최연소 유권자,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고3 학생 2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두 사람,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송찬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내년 대선에서 첫 투표를 하는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지만 손을 들어준 후보는 다릅니다. 남진희 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와닿을 곳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기회의 공정을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메시지팀 합류를 요청받은 김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모가 법무부 장관이어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을 두고 여야 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하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나누냐고 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고 김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쟁, 내지는 그 검증 과정에서의 공정성 같은 것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다음 주 대학교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내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당선자와 협의해서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내년 3월 대선 직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사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대선 개입 논란 등을 감안해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던 전례를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장기화는 문 대통령은 물론 다음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올 연말에도 특별 사면을 추진 중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A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3.7%,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39.2%였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연말 사면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공식화하며 우리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뉴질랜드가 동참했고 여러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 압박에 동조하고 있어서 우리도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을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중국 정부는 양국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请大家拭目以待。下一个问题。 뉴질랜드가 곧바로 보이콧에 동참했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틀 뒤 중국을 제외한 110여 개 우방국들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석 대상인 우리나라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온 바 있습니다. 보이콧 동참 요구 등 관련 요구를 해온 바는 없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추진 중인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올림픽에 공식 초청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이콧 동참은 부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이 평화 번영과 남북 관계에 기여하길 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참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커튼 뒤 내조라면 대선 후보 배우자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아직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은 만큼 어디서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를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선대위도 출범했으니까요. 배우자도 나오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주 지방에서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요. 부인으로부터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봐야 한다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아직 부담입니다. 너무 전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더 두지 않나. 내조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고요. 사정을 봐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반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배우자 실장까지 두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후보도 자주 이 부인과의 애정을 과시하곤 하는데요. 물렸어? 왜 약 걸려? 최근 실시한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 배우자의 호감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배우자 간의 호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토론 붙을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으로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토론을 하자, 다른 한쪽에서는 뭐하러 하냐 이런 논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 당장 만나자. 그것도 좋네요. 우리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법정 토론은 몰라도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토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게 맨날 바뀌어요. 우리 지금 만나. 윤석열 후보께서 아직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국민들 앞에 서로 논쟁하고 정직한 후보와 토론을 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이 토론하면 이길 자신이 있나 보죠. 뭐 윤석열 후보도요. 마냥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이 후보가 아무래도 토론 경험이 많죠. 하지만 윤 후보 측도요.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뿐 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토론에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 두 후보 토론 모습 한번 보시죠.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계획을 대북 때 제일 공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 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1공약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토론 실력이 저 때보단 더 늘었겠죠. 네. 어차피 뭐 하기 싫다고 토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정 토론회를요, 최소 3번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요. 내년 2월 중순 후보자 등록을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정확한 횟수와 날짜는 다음 달 선관위가 정합니다. 그 전에도 후보 간의 합의만 있으면 토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론을 하고 안 하고 나름의 선거 전략이겠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건 이 유권자라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럼요.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뿐 아니라 질문이나 답변 태도로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소형 반려견을 10마리 넘게 입양한 뒤 학대하고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었는데 학대가 매우 잔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땅속에서 반려견 사체가 나옵니다. 검은색인 거 보니까 검정푸들인데. 일대에서 발견된 사체는 8마리. 공기업 직원 41살 유모 씨가 파묻은 것으로 모두 심한 학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아이도 있고 하악 골절이 턱뼈가 나간 아이도 있고 사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유 씨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푸들 같은 소형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에서 개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했습니다. 개들의 상태는 이웃도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실명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해서 다쳤냐 그랬더니 높은 데서 떨어졌다. 걸으라고 내려놨는데 강아지가 걷질 못해. 범행은 유 씨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가 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습니다. 다른 견주들 역시 비슷한 글을 올렸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유 씨를 설득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11마리의 소재와 학대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살인적인 밥상 물가가 학원가까지 덮쳤습니다. 1,000원 몇 장으로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명물이죠. 컵밥 가격이 500원씩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학생들이 부담될까 인상을 미루고 미뤘지만 재료값이 너무 비싸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장사를 해온 컵밥집입니다. 지금까지 딱 2번 가격을 올리고 버텨왔는데 결국 지난주 3번째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최소 단위로 500원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니까. 안 오른 게 없는 식재료 가격 때문입니다. 4,000원에 한 판에 지금은 6,000원, 6,500원이에요. 오리 훈제가 좀 많이 올랐고요. 베이컨도 좀 한 2번 정도 올랐고 그랬어요. 노량진 컵밥 거리의 다른 노점상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500원씩 올립니다.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올릴 건데 우리가 적자라서 안 돼. 너무 힘들어서. 수험생들은 컵밥 가격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합니다. 워낙 다른 데도 다 오르다 보니까 여기만 안 올리는 거는 좀 여기 사장님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 하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큰 게 사실입니다. 컵밥이라는 게 좀 간단하고 또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었는데 가격이 높아진다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 인상을 고민하기 전에 장사를 쉬고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노점상 20곳 정도 있던 컵밥 거리에는 5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다 남의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적자니까 계속. 노가대 뛴 사람들,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한 사람들 지금 그래. 치솟는 물가에 노량진 터줏대감 컵밥집과 수험생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폭등하던 달걀값은 이제야 겨우 진정됐는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말썽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 알을 낳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도 AI가 검출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란개 3만 6천 마리를 키우는 전남 영암의 한 농장.
방역요원이 농장 입구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산란개 3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어제 방역 다 했죠. 살처분도 다 끝났고 이분들은 막막하시죠. 어제가 제일 작업할 때 많이 오셨었는데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올겨울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의 산란개 농장에서도 9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4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산란개 1,671만 마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 당시 살처분으로 공급이 크게 줄면서 고공행진하던 달걀값은 11월이 되어서야 한 판에 5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겨우 진정된 달걀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연말에는 달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연말이고 수요가 좀 많이 좀 붙는 달이거든요. 케이크나 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비가 많이 돼요.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주 재료가 계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부재료가 올라가면 저희 밀가루도 지금 4,000원 올랐거든요. 한 포당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이 오르면은 남는 게 없어가지고 힘들긴 해요. 크게 올리지는 못해요.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제보가 뉴스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수도 늘고 있죠. 그런데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이 아이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모 씨의 5살 아들이 하남시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건 지난 1일. 그런데 코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아이의 고개가 움직였고 이 사이에 의료진이 쥐고 있던 면봉이 부러져 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러지면서 손잡이는 떨어지고 나머지는 코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피까지 옷에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검체 채취 현장에서는 응급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상주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에는 면봉이 코를 통과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면봉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안고 막 병원으로 갔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도 했지만 면봉의 위치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 면봉은 사흘 뒤에 대변과 함께 배출됐지만 가족들에겐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고 피는 떨어지고 면봉은 코 속에 들어가 있고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긴 거니까 이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몸속에서 이게 괜찮을까? 부러지는 과정에서 식도나 이런 데 상처가 나진 않았을까? 하남시 측은 당시 면봉이 이미 소화기로 넘어가 인위적으로 꺼내기보단 배변으로 배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면봉이 소화기관에 구멍을 내는 등 합병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다시는 진짜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를 받는 자체가 이렇게 무서우면은 누가 아이를 검사시키겠어요. 하남시 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의 경우 자세를 고정시키고 검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제 코로나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은 서울에만 9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시 숙소로 나오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밥 잘 먹고 있어? 밥 잘 먹어야 코로나 나가는 거지? 60대 이모 씨가 손주들과 통화하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과 함께 살던 이 씨는 나흘째 홀로 호텔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손주 2명과 사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재택 치료는 악몽 같았습니다. 전쟁부터 하죠. 가족 간에 만나지도 못하지. 응? 밥도 같이 못 먹지. 애기들 밥 떠다 주면 이제 옆에를 못 가는 거야. 너 코 마스크 써? 먹어. 그러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씨는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손주들이 자꾸 할머니 품에 안기려 하다 보니 추가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임시 거처는 구청이 마련해준 관광 호텔이었습니다.
원래 숙박비가 하루에 10만 원이었지만 자비로 2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 부담은 덜하지만 아직도 집에 남은 가족 걱정이 태산입니다. 얘네들이 괜찮을까 막 많이 걱정돼요, 사실은. 애들 너무 불쌍한 거야, 애들이. 꿈에 애들이 6살 먹으려면 마스크 계속 쓰고 있잖아요. 친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김모 씨도 나흘 전 거처를 호텔로 옮겼습니다. 제가 외부에 해줘야지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같이 살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위험성이. 집에서 나와 살다 보니 비용 지출이 걱정입니다. 식비가 많이 되죠. 뭐 아낀다고 해서 맨날 뭐 편의점 음식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배달 음식도 건강하고도 아니고 잘 안 먹는 음식들을 지금 먹고 있어요. 서울의 재택치료 확진자는 8,700여 명. 확진자 못지않게 가족들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800명대에 가까워졌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 등에 병상 450여 개를 마련하라고 2차례나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추가 확보된 병상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3일까지 41개의 준중환자 병상을 추가 마련해야 했던 수도권의 A 상급 종합병원. 하지만 마련한 병상은 12개뿐입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가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40개의 병상을 마련해야 하는 다른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아직 하나의 병상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바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병상 이제 코로나 병상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준 중환자 병상을 수도권에 450여 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마련된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를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5%에서 3%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54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였었는데 현재 보면 166병상 정도 확보됐고요. 가장 시급한 중환자 병상도 전국에서 100개 늘었지만 병상 가동률이 90%가 넘는 서울은 고작 16개 추가됐습니다. 병상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919명이고 4일 이상 대기자는 310명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역시 인천 교회발 확산세가 늘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한 외국인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인천 교회발 감염 사태가 경기와 충북을 넘어 서울까지 번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6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7건을 제외하고 인천 교회 관련 감염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배에 4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측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추수감사절 행사까지 겹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일부 외국인들이 방문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몇 명이 더 있었는지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외국어로 된 검사 안내 문자를 보내고 교회 앞 임시선별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예배를 오셨던 외국인 분들 중에 아직 검사를 미처 못 받는 분들을 좀 한꺼번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교회는 의료진과 소상공인에게 사과한다며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팩트맨은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앞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요, 대형 서점들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지, 왜 그런지 따져봅니다. 대형 서점이 주로 지하에 있는 이유, 바로 책 무게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 기준을 보면요, 건물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위 면적당 견뎌야 하는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서고는요, 1제곱미터당 75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평균 500에서 600kg씩 나가는 소 한 마리보다도 무거운데요. 건물 지하 공간에는 주로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 무게 때문에 보통 지하 주차장은 1제곱미터당 1200kg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설구보다 견고하다 보니까요, 서점용으로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견디게끔 설계된 날을 봐야 되는 거죠. 주차장으로 설계가 돼 있다면 서점으로도 가능합니다. 안전하죠. 보통 도서관은 설계 때부터 책 무게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상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서점용으로 지은 건물은 거의 없다 보니까요, 대형 서점일수록 지하 공간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상 도서관이라도 기준을 초과해서 책을 보관하면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전에도 국립대 도서관 6곳의 소장도서 무게가 건물의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걸로 드러났죠. 이 가운데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은 5년 전에 소장 서적을 이렇게 대량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법상 보유 도서는 1년에 7% 넘게 폐기할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줄이기도 쉽지 않은데요. 미국이나 호주 대학들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책을 디지털 작업을 하거나 도서관들이 연합해서 공동 보존용 소고를 운영하는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5년마다 돌아오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선 시기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반이민 공약을 내세워서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유력 후보가 첫 유세 현장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지지 인파에 휩싸인 프랑스 대선 후보 에릭 제무르.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들어 제무르의 머리를 두 팔로 잡아당기자 유세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제무르를 헤드록으로 공격한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논객 제무르가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 나선 유세 현장입니다.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운 제무르는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Non, évidemment, je ne suis pas raciste. Non, évidemment, vous n'êtes pas raciste. Tout ce que nous voulons, c'est défendre notre héritage. 인종차별 반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인권 운동가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제무르를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은 반대 집회도 열었습니다. C'est une protestation légitime contre le fait qu'en France, aujourd'hui, il y a un candidat raciste, antisémite, islamophobe.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고 극우 성향의 르펜, 무소속 제무르, 공화당의 첫 여성 후보 페크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4월 10일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남겨 2주 뒤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올해 프로축구를 빛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습생 신화를 쓰며 5년 만에 국내파 득점왕에 오른 제주의 골잡이죠. 주민규가 특히 빛났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가장 멋진 골 중 하나인 주민규의 환상적인 가위차기 골입니다. 온몸을 던지는 헤더부터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강력한 슈팅까지 올 시즌 주민규의 득점 행진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K리그의 유럽과 남미 공격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정조국 이후 5년 만에 토종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주민규는 2부 리그 고양에서 연습생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부 리그 강호 울산에 입단했지만 5골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다시 2부 리그 제주로 향한 주민규는 팀의 승격을 도왔고 마침내 최고 공격수로 우뚝 섰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시작이 어긋난 친구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베스트 11에도 선정된 주민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는 리그 우승입니다. 항상 이제 매 시즌 울산현대랑 전북현대가 우승 경쟁을 하는데 내년에는 SK가 조금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5연패를 달성한 전북의 주장 홍정호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수비수가 최우수 선수에 오른 건 1997년 김주성 이후 24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철새인 큰 기러기떼가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건데요. 호수의 멋진 경치와 어우러져 아름답지만 먼지에 가로막힌 탁한 도심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피해가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먼지가 유입되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당분간 뿌연 하늘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은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오전까지 내륙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도, 대구는 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자 되세요. IMF 직후에 대박을 친 광고 멘트죠. 20년이 지나 다시 부자 키워드가 서점가를 평정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문 에세이가 더 인기였는데 올해는 이 베스트셀러 100권 중에 경제 경영 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독서조차 지식이나 마음이 아닌 돈을 바라고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된 것 같다 씁쓸한데요. 연말 바람을 담아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음도 부자 되세요. 오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